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10번째 파트로 가서 우리 산업보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의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산업장,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할 텐데 이 산업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건강진단이에요. 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있죠. 그 종류를 목적별로 한번 나눠봐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강진단은 무엇이다? 이렇게 건강진단을 좀 분류를 해 주셔야겠고, 자, 건강진단을 했어요. 건강진단한 결과를 우리는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죠. 검진했어. 그리고 검진하고 나서 표시할 겁니다.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진단.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입니다. 문제 1번.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근로자가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 그리고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먼저 봤더니 밑줄친 A의 목적 3가지 되어 있고요. 기읍부터 가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B에 해당하는 3가지, 그리고 잘못된 내용 4가지가 있대요. 처음부터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야겠습니다. 4가지를 찾아가면서 봐야 돼요. 자, 건강진단의 구분입니다. 이 건강진단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왜 하는 거야?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질병과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직업성 질환과 건강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일반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으로 발생될 요인을 가지고 있어, 소인을 가지고 있어, 위험 요인 가지고 있어, 빨리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일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진단을 할 겁니다. 자, 건강진단 구분 한번 해봅시다. 이 구분 너무 중요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하거나 배치 전환 시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어때요?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맞아요? 틀려요? 배치 전에 신규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배치하려고 할 때 그 배치 전에 사업주가 비용 부담해서 하는 건강진단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또는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의 근로자를 특정 건강진단 대상 업무,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나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자,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기초 건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야. 좋아요.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 업무에 배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야. 좋아요. 소음성 난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가 안 좋은 사람 배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합성 평가해야죠. 자,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 요인에, 이 인자에 계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배치되고 나서 생긴 문제가 맞아, 아니야? 기초 건강자료 들어가기 전에, 배치 전에 그 건강자료와 비교 한번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한다고요. 자, 일반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맞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서 적절한 사후관리, 치료를 신속하게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도 맞죠. 사무직 근로자는요, 이상. 그의 사업자의 근로자는요, 이상. 횟수, 주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직에 일하는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받고요. 그 외 사업장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건강진단. 디귿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자, 쭉 볼게요. 일단 특수건강진단.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겠어요. 특수건강진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시 말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니 그와 관련해서 건강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필요시에 실시한다. 이게 걸려요. 일반 건강진단,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었죠. 특수건강진단, 필요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근로자의 일반적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서 적절한 사후관리 치료를 신속하게 받도록 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자, 특수건강진단. 어떤 문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서 발견해내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유지 보호하고 좋아요. 좋다고요. 다 좋은데 틀린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일반적 질환을 조기에 찾아낸다? 일반적 질환이 아니죠. 지금 유해인자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해인자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해인자 노출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서 사후관리, 치료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시건강진단. 뭐뭐로 인해서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뭐와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한다. 자, 일단 디귿이 뭐였어요? 유해인자 노출 업무로 인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시건강진단이구나. 근데 이 노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의심될 때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어. 아니죠.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실시할 거예요. 내가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나 직업적으로 계속 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다 보니까 난청 생긴 것 같아. 저기요, 저 지금 난청 생긴 것 같거든요. 건강진단 좀 이러면 실시하는 것이 수시건강진단이에요. 자, 임시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한 여부, 그리고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비용 부담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인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자, 직업성 질환의 발생으로부터 당해 근로자, 본인,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수치를 긴급하게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요. 좋습니다.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가 있는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 부서 근로자,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럴 때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자, 우리 부서에 A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지역에서 A 질환자에게 암이 발생했어요. 백혈병이라고 하죠. 자, 백혈병, 혈액암이 발생했어요. B 근로자도 백혈병 발생했어요. C 근로자도 백혈병이 발생했어요. 야, 여기 문제 있는 것 같아. 이 부서 A라고 하는 유해 인자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니까 백혈병이 생기잖아. 전수검사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근로자 모두에게 전수검사 필요할 수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임시건강진단 하는 겁니다. 중독, 질병의 이완 여부,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비용 부담할 거예요. 동일 근로자,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건강진단 할 거예요. 이게 임시 건강진단입니다. 자, 2차 건강진단. 1차 일반 건강진단 결과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심사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2차 건강진단. 1차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검진 해봐.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자, 2번 건강진단 결과관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 지체 없이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지방고용노동관찰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는 특수 건강진단의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가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는 시의세, 개별 근로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 건강관리의 구분입니다. 요거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건요. 건강진단 해봤더니 괜찮아. 정상이야. 정상이니까 건강관리상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CDRU, C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직업병 유관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직업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업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관찰해줘야 돼. 직업병 유관찰자. 자, C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질병 유관찰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일반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 이것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아, C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D1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병 유소견자로서 직업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직업병이 있어. D2, 일반 질병 유소견자예요. 일반 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직업적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 아, D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C는 질병 없지만 관찰할 필요가 있어. D는 지금 질병이 있어. 이 1은요. 직업병이죠. 2는요. 일반 질병이죠. 그러면 C는 유관찰자야. D는 유소견자야. 1은 직업병이야. 2는 일반 질병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조합하면 돼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R은요. 1차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2차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U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해서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 안 나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를 얘기해요. 이거 해주셔야겠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자,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가나 다라로 나눌 겁니다. 가가 뭘 의미하고 나가 뭘 의미하는지,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서 작업이 가능해. 아무 문제 없어. 그대로 일해도 괜찮아. 나는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작업 가능해. 환경을 개선하든, 보호구를 착용하든, 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든, 이러한 어떤 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어. 다는요, 건강장애가 우려돼서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복귀 가능해. 라는요, 건강장애 악화,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영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나다라. 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구분.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일반 건강진단, 배치장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건강관리 수첩 소지이자 얘는요, 유해부서 근로자가 이퇴직 후 1년에 1회 하는 거예요. 뭐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는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어떤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그 근로자에 한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검진 시기, 검진 대상, 실시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주기 비교 이거 한눈에 좀 보자고요. 자,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할 때 정기적으로 그리고 직업병 의심 증상 소견을 호소했을 때 그리고 지방관서장의 명령으로 이퇴직 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사무직 근로자와 기타 근로자로 얘기할 텐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직 근로자는요, 일반 건강진단을 하게 돼요. 일반 건강진단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기타 근로자인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일반, 기타 근로자 중에서 일반 부서는 일반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할 거예요. 자, 지방관서장의 명령으로 하는 게 뭐였어요? 임시 건강진단이죠.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유해부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할 때 그러면 전환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적합한지를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전환할 때 그 배치하는 업무에 대해 전환되는 업무에 대해서 적합한지 보고 싶어. 기본 베이스라인 만들고 싶어. 베이스 정보를 마련해 놓고 싶어. 배치 전 건강진단. 자, 정기적으로 일반 건강진단 1년에 1회, 특수 건강진단 6개월, 1년, 2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업병인 것 같아. 내가 이 유해인자에 노출됐더니 나 이것과 관련해서 질병이 발생한 것 같아. 직업이 발생한 것 같아. 나 건강검진 해줘. 라고 하는 것이 수시 건강진단이죠. 지방관서장의 명령으로 하는 것은 임시, 이퇴직 후에 하는 건강관리 수첩 소지자에 한해서 건강진단하는 것 1년을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각각의 특징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우리 사고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 1번. 유기용제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피용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기흥,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유기용제를 쓰시오. 자, 산업간호, 산업보건 파트가 어려운 건 이런 것들이죠. 외우셔야 될 게 많죠. 이러한 특징, 이러한 건강장애, 이런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것과 관련된
유기용제, 중금속 이런 것들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요. 간간히 문제화돼요. 특징들, 중요한 특징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기용제 중에서 농약과 약품 제조, 휘발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유기용제예요. 조혈장애, 백혈병이 나타납니다. 이것과 관련된 유기용제, 벤젠이죠. 자, 니은 볼게요. 페니실린을 비롯한 약품을 정제하기 위한 추출제, 냉동제, 흡입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마취 효과, 간, 신장의 괴사, 부정맥, 동물 실험실에서의 간암, 신장암. 이것과 관련된 것은 클로로포름이에요. 물론 얘네 다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염화비닐, 폴리비닐 중합체 생산으로 인해서 간장의 바람작용, PCBS, 절연용액, 홍반, 부종, 건조, 비후, 간기능장애, 신경장애. 자, 폼, 알데히드, 플라스틱, 필름 등의 제조와 레커, 접착제, 코팅, 잉크, 결빙 방지, 휘발유 첨가제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경장애, 시각장애, 오심구토, 보통, 대사성 산혈증, 혼수, 사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탄올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작업 환경의 이상기압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자, 이상기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고압에 의한 인체 장애는 고압 상태에서 인체가 받는 장애와 고압에서 평압으로 감압될 때 나타나는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은 질소 마취, 산소 중독,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괄호 안에 기응리은 댓글을 리을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쓰고 밑줄 친 A, B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기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 첫 번째는 질소 마취입니다. 어디 이상에서, 어떤 압 이상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스가 마취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몇 기압 이상에서? 4기압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증상을 보면 작업 능력이 저하되고 기분 변화 등 다행증이 발생하는데 니은 중독 증상과 유사합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과 유사합니다. 자, 질소의 마취작용은 대기압 상황으로 복귀 시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가역적 현상이에요. 4기압 이상에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가역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예방, 질소 대신 마취 현상이 적은 수소 또는 헬륨과 같은 불활성 기체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산소 중독. 몇 기압이 넘으면 산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가? 2기압 이상이면 나타납니다. 자, 그에 따른 증상은요. 손가락, 발가락의 자결통, 시력장애, 환청, 근육경련, 오심이 나타나요. 역시 압력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즉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산소의 독성과 질소의 마취 작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고압 환경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2번. 고압에서 급격하게 감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자만병 또는 감압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장애죠. 자, 기응, 니은. 발생 기전과 4대 증상을 쓰고 밑줄 친 A, 예방과 치료 대책에서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으래요. 자만병, 감압병. 왜 급격하게 감압하는 과정이 생기는가? 발생 기전부터 봅시다. 자, 급격하게 감압하는 것은 혈액과 조직에 용해되어 있던 질소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함께, 자, 질소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함께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과 조직에 질소가 녹아 있다가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급격하게 감압되게 되면 녹아있던 질소가 혈중으로 유입돼 기포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 기포가 우리 몸을 떠다니다가 색정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순환장애,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4대 증상 뭐가 있어요? 피부 소양감, 사지 관절통,
척추 증상에 의한 반신불수, 뇌의 미로의 장애, 혈액순환 장애와 호흡기계 장애가 나타납니다. 발생기 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예방 및 치료 대책 볼게요. 고압 작업 시 고지질, 알코올 섭취를 금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취 현상이 적은 질소 기체로 대체한다. 원인이 뭐였어요? 용에 되어 있던 질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내로 기포를 형성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원인이 되는 기체가 질소였다고요. 근데 질소로 대체한다고요? 틀린 얘기죠. 자,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소 대신에 마취 현상이 적은 수소, 헬륨과 같은 불활성한 기체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감압 후 절대 안정을 취해준다. 왠지 그럴 때 보입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자,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 걷도록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으로 감압증에 걸리게 되면 다시 가압한 다음 천천히 감압하고 재가압 산소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만병과 감압병에서 발생 기전과 그리고 예방 및 치료 대책 너무 중요하니 정 잘 해주시고 꼭 질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이제 온도 중에서도 고온과 관련된 건강장애를 볼 겁니다. 자, 고온과 관련된 건강장애, 얘도 A급 잡아주셔야 돼요.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 조절 기능장애로 자각적으로나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총칭해서 열중증 또는 고열장애라고 합니다. 이 열중증에는 열경련, 열사병, 열피로, 그리고 열쇠약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특징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각각의 기전, 증상, 그러면 이런 기전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간호 관리를 해줘야겠어. 그 간호 중재까지 연결시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고열장애와 관리 방법에 대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한 내용 쓰기. 잘못된 내용 쓰라고 나왔습니다. 잘못된 내용 3가지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열경련 발생 기전, 열사병의 관리 방법, 열쇠약의 관리 방법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봤더니 고온 환경에서 작업 시 나타나는 증상과 관리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 전시 학습 내용.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동기유발, 고온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나타난 고열장애 사례 동영상, 본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전개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고온에 의한 영향으로 고온에 노출되면 1차적으로 체온 조절 중추에 의해서 기역작용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발환이 일어납니다. 체온 조절 중추에 의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하는 기전이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피부 혈관은 확장되고 발환이 일어납니다. 고온 환경에서 말초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장 혈관은 대상성으로 수축하게 돼서 신체 심부의 혈을 체표면으로 이동시키는 데 장애를 일으킵니다. 고온에 의해 근육 이완, 호흡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2차적으로 심혈관 장애, 수분과 염분 부족, 발한으로 빠져나가니까 신장장애, 위장장애, 신경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할 게 없어요. 두 번째, 고열장애 발생 기전에 따른 증상과 관리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경련이에요. 자, 열경련.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발생하는 거 맞죠? 발생 기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경련 왜 발생하는 거야? 심한 발환에 의해서 염분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염분이 감소하면서 수분도 감소하죠. 땀 나잖아요. 탈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탈수, 수분이 빠져나가고 염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근육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련,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발생 기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을 많이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한 수의근의 통증성 경련이 나타날 거예요. 자, 관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의 대상자를 눕혀주자. 일단 더위로부터 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복을 벗겨서 니은과 디귿에 의해서 체열 방출을 촉진시키자.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될 거예요. 작업복을 벗겨서 어떤 기전과 어떤 기전을 이용해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전도 그리고 복사에 의해서. 발생 기전을 보면 발안에 의해서 염분과 탈수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관리 방법은 얘를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부족해진 걸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1에서 2리터를 정맥주사하거나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해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시켜주면 돼요.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열 경련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틀린 내용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열사병입니다. 자,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 노동을 하거나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머리에 직접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발생기 전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말초혈관 운동신경의 조절장애와 심박출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열사병. 열사병의 발생 기전이 맞나요? 아니죠. 열사병의 발생 기전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 열피로에 대한 발생 기전을 얘기합니다. 열사병은요, 땀의 증발에 의한 체온 방출에 장애가 옵니다. 체내 열이 축적될 거예요. 뇌막혈관의 충혈, 뇌의 온도가 상승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체온 조절 중추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머리에 계속적으로 직사광선을 받다 보니까 이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나 버린 거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전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 몸에서는 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열사병이에요. 증상, 체온이 41에서 43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해집니다. 급격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특징적인 피부의 상태가 틀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체온 방출이 안 돼. 체온 조절 안 될 거거든. 체온을 방출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뭔데요? 발안이에요. 땀내 가지고 이 땀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전이 첫 번째라고요. 근데 이 기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안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몸에 발안이 나타나지 않으니 피부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야 해요? 뜨겁고 뽀송뽀송해야 됩니다. 그러니 차고 축축하다, 얘가 틀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피부는 건조하다. 그러면 이런 열사병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온도가 40에서 43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조직이 망가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얼음물에 담가 체온을 하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얼음물에 담가, 이 부분은 사실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성을 두지 마시고 체온을 하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일단 포인트를 주세요. 우열 방지, 체열 이동을 돕기 위해서 사지를 격렬하게 마찰시키고 호흡곤란 시 산소 공급해주고 체열 생산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신진 대사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열피로, 심박출량이 부족해집니다. 좋아요. 그로 인해서 순환부전, 특히 대뇌피질 혈류량이 부족하고 피부 혈관의 확장과 탈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박출량의 감소가 특징적입니다. 전신의 권태감, 탄력감, 두통, 현기증, 기울림, 구역질을 호소하다가 완전히 허탈 상태로 빠져 의식을 잃기도 하고 이완기 혈압의 하강이 현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하고 탈수가 심하면 5%의 포도당 용액을 정맥 주사해주고 비타민 B1을 공급한다? 비타민을 공급한다. 이것과 순환 부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까요? 지금 열 필요해요?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탈수가 심하면 줄 수도 있죠. 며칠 동안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있게 관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비타민 B1 공급은 아니라고요. 얘와 관련된 얘기는 열 쇠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더운 커피 마시게 하는 거, 강심제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무엇과 연결시키라고요? 얘랑 연결시키라고요. 심박출량 증가될 수 있죠. 강심제, 심박출량 증가하잖아요. 자, 열쇠약, 고열에 의한 만성 체력 소모. 그러니까 얘 줄 수 있다고요. 전신권태, 식욕부진, 위장장애, 불면, 빈혈, 몸이 점차로 수척해지는 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타민 B1 투여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휴양, 쉴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열쇠약을 관리합니다. 이 네 가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열 경련에 대해서 열 피로, 그리고 열 쇠약, 그리고 열사병까지 발생기 전, 그리고 증상, 간호 모두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 고열장애와 관련된 거 무조건 A급 잡고 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의 사례에서 설명하는 대상자의 고온장애 명칭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고온장애 네 가지를 봤잖아요.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합시다. 40세의 건설업 근로자 A씨는 38도의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던 중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발은 거의 없고 피부가 건조하고 심부 체온 41도예요. 이거 뭐예요? 덥고 습한 환경, 고온의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어지럼증 느꼈어요. 쓰러졌어요. 발안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죠. 피부 건조했어요. 포인트입니다. 심부 체온도 41도까지 올라왔어요. 발안이 없으면서 피부가 건조하다는 얘기는 체온 방출 기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열사병이라고요. 3번 역시 사례를 통해서 고온장애 명칭 한번 써봅시다. 근육 통증이에요. 답 나왔죠? 경련성 통증입니다. 근육에 체온이 37.8도예요. 맥박 90, 호흡 22, 혈압 120, 80입니다. 피부 상태 차고 축축해요.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 발한이 일어나서 피부 표면에 뭘 뺏어갔다는 얘기? 체온을 뺏어갔다는 얘기. 차고 축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온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확장되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안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땀이 증발하면서 열이 떨어지게 되니 땀에 의해서 축축하고 열이 떨어져서 차고 그러면서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을 열경련이라고 한다고요.